안녕하세요. 계측공학 6주차 시간입니다. 오늘 하고 다음 주까지 하면 중간고사 전 내용이 모두 끝이 나네요. 야, 시간 빠릅니다. 자, 우리 그동안 배웠던 것들이 어떤 거가 있었는지 잠깐 좀 생각을 해보면, 제일 처음에는 약간 계측의 정의, 혹은 통계적인 얘기들, 그렇죠? 결국은 신뢰성을 어떻게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느냐, 통계적인 얘기를 좀 배웠고, 그 다음에는 퓨리에 급수, 퓨리에 급수를 기반으로 해서 계측된 신호를 우리가 어떻게 분석할 수 있느냐, 분석할 때 어떤 식으로 이론적 모델을 사용해서 이 신호의 특성을 뽑아낼 수 있느냐, 이런 것을 배웠고, 이제 오늘은 그 계측계 시스템이 어떤 특성으로 이런 응답들이 결정이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배워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한번 우리 주차별 내용을 다시 보면요.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이렇게 어떤 개념적인 것들, 통계적인 것들, 계측 데이터에서 어떤 것들을 배울 수 있느냐를 했고, 그 다음에 여기서 계측 데이터 관점에서 신호들을 어떻게 분석할 수 있느냐, 퓨리에 급수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실제로도 퓨리에 급수 이론도 배워보고 매틀랩을 이용해서 어, 이렇게 변할 수도 있구나라는 것도 한번 확인해 봤고, 그다음에 오늘은 이런 계측 시스템이 어떠한 물리적 특성을 가지고 결정이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배워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역학에 대한 얘기에 가까워요. 우리 책에는 5주차 내용에 해당 내용들이 좀 담겨져 있고요. 5주차 내용하고 책하고 완전히 동일하진 않고 그 중에서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내용을 좀 골라내기도 했고 조금 더하기도 했고 그런 상태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거예요. 그런 다음에 7주차에는 우리가 AI, 내가 데이터를 주고 AI를 가지고 학습을 어떻게 진행할 수 있는지, 어떤 식으로 도출이 됐는지. 그러니까 요 AI에 대한 내용도 뭐 길게 배울 수는 없어요. 우리가 한 학기 동안에 AI 수업이 아니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런 식으로 돌아간다 정도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거고요. 오늘은 이제 계측기의 응답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해보려고.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를 한번 또 간단하게 복습을 해봅시다. 우리 5주차 했던 내용이에요. 5주차에서는 우리가 결국은 4주차에서는 필요의 급수, 이론적인 내용을 배웠다면 5주차에서는 그거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신호 분석하는데 어떻게 이용하는지에 대한 거에 좀 더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로 봤던 거는 펜 색깔을 좀 바꿔보고요. 우리가 진폭, 위상, 진동수 세 가지를 바꿔가면서 이 조화 신호가 합성될 때 어떤 식으로 변화를 하는지 몇 가지 예시를 봤어요. 그죠? 진폭, 위상 바뀌면 어떻게 되는지 봤고, 요 페이지는 진동수 변화할 때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100T라는 사인 신호에다가 20T, 30T, 50T, 100T, 110T를 넣어보니까 오른쪽에 보는 것처럼 100T, 사인 100T 신호에다가 20T를 넣고 30T를 넣고 50T를 넣고 그 다음에 100T를 넣고 그죠? 이거는 주기가 같으니까 그냥 주기 똑같은 상태에서 크기만 이렇게 증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110T를 넣으니까 이렇게 꿀렁꿀렁꿀렁 하는 맥노리 현상이 생긴다. 맥노리 현상은 이 두 진동수의 차이만큼 생길 것이다. 했고 90T라는 신호를 더해도 마찬가지로 이런 현상이 생길 것이다. 라고 해서 소리로도 들어봤는데 처음에는 우웅 하다가 진동수도 높아지면 또 우웅 하고 좀 더 높아지고 아우 시끄러워 그죠? 그 다음에 100T, 110T를 더하면 이런 식으로 맥노리 현상이 생기더라. 그 다음에 특수파형에 대한 얘기도 했었고요. 뭐 이제 특수파형들은 어떤 계측기의 응답을 검사할 때 굉장히 응용이 많이 된다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뭐 카메라에 대한 것도 얘기를 했고, 그래서 이게 자각파나 톱니파 이런 것들을 많이 쓰인다라고 했고요. 그 중에서 이제 자각파에 대한 퓨리에 급수, 조화 성분을 이용해서 어떻게 이 자각파를 표현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식도 한번 봤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예제로
요거를 같이 해봤고요. 그렇죠? A0, AK, BK를 구하는 과정까지 같이 해봤죠. 그 다음에 요거는 질문이었어요. 질문 중에 톱니파에 대한 필요의 급수는 어떻게 되느냐에 대한 얘기가 있어서 그쵸? 톱니파도 해야지. 사각파도 했는데 그죠? 어, 그래서 한번 이거를 내가 수업 시간에 질문 들어온 거에 대한 답변을 그 이 클래스에다 올려놨습니다. 요거는 이 클래스에 따로 올라가 있고요. 확인해 보면 되겠습니다. 뭐 간단하게 얘기를 해주면 뭐 이런 톱니파가 있다라고 해봅시다. 이런 톱니파가 있을 때 요거를 fx 수식으로 표현하면 아래와 같이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파이부터 파이까지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 이렇게 반복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기 요것만 하면 돼요. 그렇죠? 여기 마이너스 파이부터 파이까지 뭐 나머지는 다 같으니까 반복이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파이부터 마이너스 2파이까지 여기네요. 이렇게 갈 땐 내려가고 내려간다는 수식이고요. 마이너스 2파이부터 2파이까지는 이렇게 쭉 올라가네. 그래서 요거고 내려오니까 요거고 이렇게 세 가지 구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얘를 조화 함수의 합으로 구하세요라고 하면 퓨리의 급수 전개라는 뜻이잖아. 그렇죠? 퓨리의 급수 여러분 다 이해하고 있죠? 퓨리의 급수의 기저들은 사인 코사인이다. 그렇죠? 사인 코사인의 합으로 이 어떤 의미의 fx를 표현하고 싶을 때 기저들의 합으로 표현해야 되는데 첫째 조건은 기저들끼리 모두 다 직기화해야 된다라는 조건. 직기화한다는 것은 내적해서 0 되는 거지. 이런 것도 다 이제 알죠. 기저들이 있고 기저들 앞에 붙어 있는 우리는 개수를 구하면 된다. 그리고 기저들이 비율이 얼마만큼 더해지느냐가 우리가 알고 싶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AK, BK, A0를 구하는 건데 A0, AK, BK는 다시 A0, AK, BK는 이렇게 구한다라고 우리 수업 시간에 한번 증명도 해봤어요. 그렇죠? 요 증명은 내적의 직교성을 이용해서 증명을 하는 과정이 있었고 여러분 과제도 해봤고요. 조식을 이용해서 A0, AK, BK를 구하면 됩니다. 뭐 A0, AK는 이게 기분 좋게도 0 나오고요. BK는 이렇게 나오는데 요 두 개가 나와요. 요 두 개. 항이 두 개인데 요 두 개를 부분적분 따로따로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1번에 대한 부분적분은 여기 있고 2번에 대한 부분적분은 여기 있어요. 그래서 쭉 전개를 했더니 이렇게 나와가지고 둘이 더하니까 이렇게 싹싹 사라져요. 싹싹 사라지고 BK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fx는 a0, ak는 없으니까 bk 요만큼이 bk잖아요. 그죠? 여기 bk고 뒤에 sin kx 요거 p가 파이니까 파이가 약분돼서 sin kx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뭐 간단하죠? 여러분들이 해봐도 어렵진 않습니다. 근데 내가 이게 괜히 질문한다고 그럼 과제로 하자라고 하면 여러분 질문 안 할 거잖아요. 그래서 눈물을 머금고 과제를 안 내는 걸로 했습니다. 자, 아무튼 요거 참고하고요. 자, 그래서 우리 사각파에 대한 필요의 급수도 수업 시간에 한 거예요. 이거는 수업 시간에 했던 거고 뭐 앞서서 얘기한 과정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산적이다, 연속적이다라는 개념을 우리 수업 시간에 내가 계속 얘기해주고 있잖아요. 그 여러분들이 그 이제 익숙하지 않은 친구들도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뭐 예를 들어 TV 볼 때 TV 보면 그냥 연속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우리 보잖아요. 굉장히 작은 점들이 이어져 있는 건데 사실은 우리가 인식하지 않으면 저게 이산적인 건지 아닌지 사실 모릅니다. 멀리서 보면. 그렇죠? 실제로는 점점점점점으로 이루어진 그래프도 선으로 이어놓으니까 이게 선인 줄 아는 거죠.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모든 계측 데이터들은 연속 신호가 아니다. 이산적인 샘플로 이루어져 있다. 그렇죠? 이렇게 디스크리트 데이터다. 점점점점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 나오는 개념들이 있다. 샘플링이라는 개념이 나오고 우리가 수업 시간에 다룬 두 가지 개념은 샘플링 레이트랑 분석 가능한 최소 주파수. 그죠? 그런 두 가지 개념이 나온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수업 시간에 이제 이 그림들을 가지고 이제 좀 알게 됐을 거예요. 아, 이게 실제로는 파란색처럼 아날로그 시그널이 있어도 샘플링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이 신호가 굉장히 다르게 보이죠? 그쵸? 하지만 우리는 이 파란색 시그널을 볼 수가 없어. 계측한 데이터만 보는 거니까. 그래서 계측한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분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샘플링 간격이나 샘플링 타임이라고 하죠. 샘플링 타임은 계측하는 시간. 계측하는 시간이 길어지면 분석 가능한 주파수가 낮아진다. 뭐 이런 거 배웠잖아요. 그렇죠? 뭐가 바뀌는지 여러분들이 익숙하게 머릿속에 딱 넣어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n개의 어떤 샘플을 등간격으로 샘플링 한다는 게 항상 기본 전제 조건이에요. 등간격으로 하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어떤 샘플링 타임, 샘플링 레이트 이런 등등의 개념들이 나올 겁니다.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첫 번째는 샘플링 주파수예요. 샘플링 주파수는 내가 단위 시간당 1초에 이산 데이터를 몇 번 읽느냐, 1초에 1000번 읽는다라고 하면 몇 헤르츠까지 분석이 가능하지? 500헤르츠까지 분석이 가능하지. 그건 나이키스트 프리퀀시라고 그러죠. 이런 것들 다 이제 여러분들 이해해야 되고 샘플링 간격을 델타 T라고 하는데 당연히 이게 이 샘플링 레이트가 높아지면 이거는 간격이 짧아지겠죠. 그렇죠? 이거 당연한 상식 수준의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림 가지고 예시를 몇 개 봤었죠. 그래서 뭐 내가 계측하고 있는 신호랑 샘플링 레이트랑 동일하니까 좀 이상하게 나오고 그걸 조금 높였는데 2배가 안 되는 수준까지 높이면 이런 식으로 2배가 넘어야 되는데 2배가 넘지 못하니까 어떤 좀 낮은 주파수의 신호를 우리가 잘못 계측하는 상황 이 샘플링 된 신호가 다른 주파수를 흉내내는 현상 이런 거를 엘리어싱이라고 부른다. 이거는 이 나이키스 프리퀀시 우리가 분석 가능한 주파수가 이 신호의 주파수보다 낮을 때 이런 현상이 생긴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적당한 크기, 높은 샘플링 레이트가 필요하다라는 얘기였고 딱 2배의 샘플링으로 하면 우리가 이렇게 위아래 계측이 잘 될 수도 있으나 운이 나쁘면 이렇게 0으로 쭉 나올 수도 있다. 딱 2배면.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 계측 시스템에서는 2배보다 조금 더 한다. 이런 현상이 생기지 않도록 그래서 2.56배로 보통은 오버 샘플링을 자동으로 하도록 설정이 되어 있다. 우리 주파수 분해능 같은 경우는 측정 가능한 최소 주파수니까 그 내가 측정 시간 동안에 엄청 기다란 어떤 낮은 주파수일수록 주기가 길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시간을 다 커버할 수 있어야 되니까 시간을 많이 오랫동안 측정할수록 우리가 측정 가능한 주파수가 점점 낮아지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역수 관계를 가진다. 그래서 측정 시간이 길어지면 측정 가능한 주파수의 최소 단위가 작아진다. 그래서 우리가 n개를 측정하면 이런 식으로 측정이 됩니다. 라는 것까지 했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5주차 내용이었고요. 이제 오늘 6주차에서는 이제 계측계 응답을 우리가 어떻게 계산할 수 있는지, 이 어떻게 동적 거동을 모델링할 수 있는지, 이 기계적인 기본 요소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좀 배워보려고 합니다. 어쩌면 이게 진동학의 어떤 기초에 가깝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거는 사실은 계측 공학뿐만 아니라 여러 역학에서 기본적인 내용이 될 거예요. 한번 같이 얘기를 해봅시다. 자, 이 4 계측계 응답에서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들은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어떤 계측 시스템의 동적 거동을 모델링을 할 때 내가 수업 시간에 잠깐 얘기했지만 이 모델링이라는 것은 여러분 캐드 이런 거를 지칭하는 말이 아니에요. 물론 캐드 모델링이라는 말을 부르죠. 있죠. 이 모델링이라는 것은 단순화, 수식화 이런 뜻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캐드 모델링이라는 것은 어떤 실제 어떤 형상을 CAD로 컴퓨터 에이디드 디자인으로 만드는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오케이? 근데 여러분들 보통은 모델링이라고 하면 머릿속에 CAD 그리는 게 모델링이라고 생각하는 친구들 많이 있죠.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되고 모델링이란 것은 어떤 단순화시키거나 수식화시키거나를 어떤 모델화한다라는 뜻이에요. 자, 어떤 동적 거동을 모델링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기계적인 기본 요소들이 뭐가 있는지 이런 것들의 어떤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게 어떤 목표가 되겠고 네, 두 번째는 운동 방정식을 유도할 수 있다. 근데 이거는 사실 여러분들
이미 다 잘하는 건데, 그죠? 잘하는 건데, 그래도 한번 더 해보려고 합니다. 아무튼, 그 다음에 1자유도 시스템에서 자유응답의 해외의 형태를 이해하고 고유진동수 진폭 위상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도 좀 설명할 수 있는 정도. 그 다음에 초기 조건을 적용해서 이 시스템의 응답까지 개선하는 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요거는 기본적인 모델링, 어떤 시스템의 해석의 기본이 되겠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4.0 계측기의 응답과 설계. 한번 영상을 볼까요? 이거 굉장히 오래된 영상이에요. 벌써 한 20년 된 것 같아요. 20년, 2000년대 초반, 2008년인지 7년인지 나온 영상인데요. 한번 같이 볼까요? Traveling and working at the same time. In the new S-Class, passengers have the option of enjoying a completely new level of comfort. Mercedes-Benz now offers Magic Body Control, a world premiere thanks to the first ever predictive suspension system. Das Besondere an unserem The unique aspect of our predictive suspension system is that we now use stereo cameras to scan the road surface in real time up to 15 meters ahead of the vehicle. This function is known as the road surface scan and truly is a world premiere. We are the first to do this and to do it in real time on board. It's never been done before. The stereo cameras measure the height of obstacles with a precision of 3 millimeters or better, and at speeds of up to 130 kilometers per hour. 차량의 속도도 알아야겠죠. 보면은 읽으면서 정보를 가지고 In the second step, the measurement data defining the exact road profile is passed on to the suspension system. 이제 서스펜션을 스프링으로 모델링합니다. damit weiß es And thus, the active suspension system knows ahead of time which bumps it's about to drive over and can adapt so that the body glides far more smoothly over the road than a conventional vehicle. As such, the suspension system can actively compensate for uneven surfaces. This prevents the body from oscillating and vibrating. Mercedes-Benz expands the familiar active body control with the road surface scan. 자, 여기까지만 봅시다. 결국은 이제 어떤 스캔을 하고 우리가 시스템에서 계측을 하고 계측에 들어온 걸 가지고 이 시스템을 조절을 합니다. 우리가 그러면 이 계측기의 시스템 응답과 그걸 이용한 이 설계 시스템에 어떻게 응용을 할 건지 이 일련의 과정들을 잘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하나의 우리 또 자동차 공학에서의 예시였고요. 그렇다면 방금 앞에 영상에서 봤던 것처럼 결국 이 서스펜션 시스템 있죠. 실제로는 굉장히 복잡해요. 안에 스프링이 영상에서는 그냥 마치 스프링 바퀴에 스프링 하나 딱 달린 것처럼 나오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스프링이 옆으로도 달려 있고 막 방향도 다르고 스프링 끝에도 뭐 장치가 처리되어 있고 굉장히 복잡해요. 하지만 어떤 이퀴벌런트한 값으로 어떤 단순화된 물리계로 우리가 걔를 모델링함으로써 그 시스템을 좀 더 편리하게 제어할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예를 들어서 여기 오토바이에 탄 사람이 있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오토바이가 지금 여기 막 나와 있죠. 라이더 있고 뭐 스트럿도 있고 타이어도 있고 휠도 있고 그렇습니다. 굉장히 복잡해요. 그렇죠? 중간에 뭐 여기 막 연결도 되어 있고 막 등등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오토바이에서 사람이 운전하면서 느끼는 어떤 진동을 모델링 할 거야. 계측을 해가지고 줄이고 싶어. 이런 상황이야. 그럼 우리가 이 응답을 분석할 줄 알아야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이퀴벌런트한 질량이 하나 있고요. 스프링이 이렇게 하나 있고 이퀴벌런트한 스프링과 댐퍼, 감쇄. 감쇄가 분명히 어딘가 있겠죠. 어떤 통틀어서 감쇄가 엉덩이에 오는 데까지 감쇄가 있을 거야. 여기 쿠션도 있고, 그렇죠? 타이어도 있고, 뭐 발에 있는 뭐 고무 같은 것도 있고 등등의 것들이 합쳐져서 어떤 감쇄를 일으킬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나의 이퀴밸런트한 값으로 해서 여기 사람이 움직이는 어떤 진동을 응답을 모델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수식화해가지고 이거 지금 조금 더 요 K를 키워야겠는데 댐핑을 좀 키워야겠는데 라고 한다면 일단은 우리가 등가 강성만 알았으니까 예를 들어 좀 타이어를 튼튼하게 만든다든지 여기 요 기둥을 좀 두껍게 한다든지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전체적인 어떤 K 값을 높여야 돼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를 높인다든지 뭐 쿠션을 바꾼다든지
그 다음에 한번 다시 테스트 해보고 이렇게 접근할 수 있고요. 아, 근데 교수님 이건 너무한 것 같아요. 이 말이 안 되잖아요. 라고 한다면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아, 그래. 좀 심했지, 내가? 그러면 우리 여기 사람의 질량을 따로 떼고 여기 뭐 쿠션의 스프링과 댐핑으로 모델링하고 뭐 중간에 있는 매스, 뭐 차량의 차체 정도 되겠죠. 이렇게 그 차체 밑에 달려 있는 바퀴, 앞바퀴, 뒷바퀴 해서 바퀴 질량도 여기다 만들어주고 그리고 타이어가 땅에 닿고 있으니까 타이어가 땅에 닿을 때 딱딱하지 않죠? 좀 약간 말랑말랑하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모델링해서 이렇게 해서 어떤 여기서 계측한 데이터를 해석하겠다라고 접근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여기 한번 보면 매스, 질량, 댐퍼 이렇게 세 가지로 모델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만 우리가 접근을 해도 크게 벗어나지 않게 이 어떤 시스템의 응답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공학이라는 거를 여러분 잘 생각을 해야 돼요. 공학의 목적이란 시스템을 그대로 재현하는 거에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어떤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되느냐라는 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우리는 사실 이거를 이 하나하나의 프레임에 들어가는 힘까지 다 알 필요는 없어요. 공학에서는 궁극적 목표는 이 오토바이가 갖고 있는 어떤 예를 들어 진동을 감소시키는 게 목적이야. 그렇다면 어디를 줄여야 될까를 어디가 문제일까 정도만 알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약 모델링 한다면 앞바퀴의 강성을 좀 더 높여야겠다. 혹은 여기에 강성을 높여야겠다.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의 방향성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이걸 모델링을 좀 더 자세하게 만들면 더 세분화시킬 수도 있을 겁니다. 그거는 상황에 맞춰서. 하지만 항상 세분화시켜서 이 시스템을 그대로 재현하는 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니다. 오히려 단순화시켜서 빠르게 확인하는 것도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 잘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지금 로드셀이에요. 어떤 게 눌러지는 힘을 측정하는. 여러분들 차에 타면 그 의자, 시트 밑에 다 그 앞전 소자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 스트레인 게이지 같은 거 다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암정이 딱 들어오면 이게 사람이 앉았다 안 앉았다 이렇게 파악을 하죠. 그런 역할을 하는 앱입니다. 로드셀. 위에 로드가 들어오면 얘가 지금 힘이 몇 뉴턴이다 이렇게 파악을 해주는 거예요. 이 안에 보면 막 하우징도 있고 엘라스틱 바디, 스트레인 게이지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어요. 요거 내부를 좀 더 확대해 보면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내부를 좀 더 확대를 해보면 이런 식으로 여기 얘가 이런 식으로 이 프레셔에 센싱하는 엘레멘트예요. 그렇죠? 센싱 엘레멘트라고 되어 있죠. 어떤 프레셔가 있고 프레셔가 들어오는 거에 따라서 요 스트레인 게이지가 얼마나 여기 붙어 있는 스트레인 게이지가 얼마나 움직이느냐를 파악을 해주는 거죠. 이렇게 복잡하게 생긴 애들이 있는데 사실 이 시스템도 막 복잡해 보이지만 우리가 얘를 해석하려고 할 때는 이런 식으로 여기 어쨌든 센싱 엘레멘트는 여기 위에 이렇게 붙어 있다고 했죠. 여기 붙어 있는 애가 뭔가 위아래로 이 폴스에 맞춰서 위아래로 플럭플럭 할 거예요. 플럭플럭 할 때 어떤 강성이 있을 거고 어떤 댐핑이 있을 거고 그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도 사실은 이런 것들 다 빼고 이런 것들 다 필요 없이 결국은 이렇게 어떤 이퀴밸런트한 시스템으로 우리가 이 센싱 하는 것도 해석을 할 수 있다. 이것뿐만 아니라 압력 센서뿐만 아니라 뭐 엑셀레로미터나 뭐 프레셔 센서 방금 얘기한 거 마이크로폰 같은 경우도 여기서 이렇게 사운드 웨이브가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럼 마이크로폰이 이렇게 되고 있잖아요. 그럼 이 앞에 이렇게 멤브레인이 있어요. 아주 얇은 멤브레인이 이 압력에 맞춰서 펄럭펄럭 하겠죠. 펄럭펄럭 하면 그 펄럭펄럭 하는 걸 가지고 측정을 하는 겁니다. 발생하는 볼티지를 측정해서.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어떤 매스가 있고 매스가 붙어 있죠. 프레임에 붙어 있으니까 요 K랑 댐퍼 시스템을 가지고
이 폴스에 맞춰서 얘가 어떻게 움직이느냐 가지고 우리가 그 프레셔를 측정해서 음압을 측정을 하는 겁니다. 얘도 마찬가지. 가속도계도 여기 밑에서 베이스에서 움직이는 걸 딱 붙여놓고 측정을 하는 거거든요. 걔도 여기 뭐 K나 C 이런 시스템으로 모델링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방금 앞서서 얘기했던 것처럼 뭐 실제로 뭐 오토바이나 마이크로폰, 프레셔 센서 이런 것도 다 어떤 MK 시스템으로 모델링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때 우리가 지금 얘기한 게 질량, K값, 스프링, 그 다음에 댐퍼 요 세 가지만 가지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죠. 이 시스템을 이루는 기본적인 요소가 크게 요 세 가지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한번 적어봅시다. 첫 번째는 가장 대표적인 스프링 또는 탄성체 그리고 밑에 먼저 적자. 그 다음에 질량 또는 관성. 여러분 관성 모멘트 이런 거 배웠죠? 그 다음에 댐퍼 혹은 뭐 감쇄기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프링하고 탄성체 같은 경우는 위치 에너지, 그러니까 위치 에너지기라고도 하고 조금 더 유식한 말로 포텐셜 에너지, 뭐 뭔가 에너지가 잠재되어 있다라는 이미지를 머릿속에서 떠올릴 수 있죠. 위치 에너지를 저장하는 요소가 되겠고요. 내가 왜 포텐셜 에너지라고 굳이 한 번 더 쓰냐면 여러분 위치 에너지 생각하면 뭐 높낮이만 머릿속에 떠올리잖아요. 그렇죠? 스프링에 위치 에너지가 저장된다고? 아, 높낮이가 바뀌어서 그런가? 그러면 스프링을 옆으로 두면 얘는 위치 에너지가 저장이 안 되나? 라고 생각하면 안 되죠. 얘가 스프링이 꾹 눌러진다 생각해 봐요. 꾹 압축이 된다. 꾹 압축이 되는 걸 머릿속에 떠올리면 이 스프링에 에너지가 뭔가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지금? 꾹 누르면. 그 안에 에너지가 들어가는 게 머릿속에 상상이 되죠? 그게 포텐셜 에너지예요. 어떤 잠재된 에너지가 이렇게 돼 있다가 손을 놓는 순간 팡 나가죠. 움직이잖아. 그때 운동 에너지로 변환이 되는 거죠. 자, 이제 질량 또는 관성. 얘네들은 운동 에너지를 갖는 애들이겠습니다. 뭐 운동 에너지를 저장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그 다음에 댐퍼나 감쇄기 같은 경우는 에너지를 뭐 소멸시키는 요소들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얘기하면 에너지가 다른 형태로 변환이 되는 거죠. 뭐 에너지가 소멸된다라고 봐도 되고 뭐 소리나 열로 바뀌는 거긴 하지만 자 이렇게 크게는 세 가지 요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또 알아야 되는 개념 중에 하나가 자유도라는 개념이 있겠습니다. 자유도란 어떤 모든 요소의 위치를 결정하는데 필요한 독립 좌표의 개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내가 위에 그린 요거 얘는 왼쪽 오른쪽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거거든요. 바퀴가 달려 있고 이쪽으로 움직입니다. X 방향으로. 그러면 얘 위치를 정의하는 데 필요한 좌표가 X좌표밖에 없잖아요. 위아래를 안 움직이니까. 얘는 1자유도라고 부르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이런 것도 있죠. 이렇게 움직이는 진자가 뭐 이렇게 움직인다. 이렇게 움직이니까 교수님 예, 내려가기도 하고 일로 가기도 하니까 X랑 Y 이 자유도네요? 아니죠. 이거는 얘 좌표를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게 세타밖에 없잖아요. 세타. 각도에 맞춰서 따라가잖아. 이 길이는 안 바뀌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얘도 세타 하나 1자유도가 되겠습니다. 어떤 이
물체의 위치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좌표가 몇 개냐? 그게 자유도가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 시스템의 응답 예측 혹은 시스템의 응답을 분석할 때는 모델링이 필요하게 됩니다. 한번 여기 작성을 해보면 이 계측 시스템은 결국 스프링, 질량, 댐퍼의 조합으로 모델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때 이런 요소들의 특성에 따라 장치의 특정 가능 범위라든지 주파수 범위 혹은 정확도 등이 결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이 응답을 어떻게 계산할 수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좀 더 해보려고 합니다.